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남성입니다. 제 아내는 해외 유학파입니다. 이 점이 너무 멋지고 특별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더러워 보여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아내는 수영교실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수업을 들으면서 굴곡진 몸매로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몸매뿐만 아니라 화려한 수영복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러 오면 무난한 디자인을 많이 입고 오는데 아내는 누구나 뒤돌아볼 원색의 디자인을 입고 왔거든요. 정열적인 레드와 눈이 부실 만큼의 형광 초록색 패턴의 수영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인데 그런 수영복을 입고 다니니 수영교실 회원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아내가 수업을 빠지는 날이면 그분은 안 온 거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를 주의주시하고 있는데 해외 유학파라 인상착의가 화려하고 말투가 특이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하와이에서 대학을 다니며 20대를 보냈다고 하는 거 있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이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데 왜 수영을 배우는 걸까 싶더라고요. 하와이라면 어딜 가든 바다가 보이니 헤엄을 당연히 쳤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 귤이 보여서 귤을 자주 먹듯이 하와이 사람들도 왠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내를 보자마자 슬그머니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이 수영 수업 듣는 사람인데 혹시 저 알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하와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을 배우고 있는 게 신기해서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원래 수영을 잘했는데 물에 빠진 뒤로 헤엄을 못 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여져서 수영장에서는 잘 될까 수업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킥판 없으면 아직 수영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길래 땡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같이 수영하면서 연습을 하자고 했죠. 안 그래도 물이 무서워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중급반에 있다가 초급반으로 내려온 건데 그 이유가 아줌마들 때문이었거든요. 텃세가 어찌나 심한지 절 구석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모여서 제 뒷담을 하였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서 초급반으로 내려달라고 했죠. 집 근처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어서 열불이 났었는데 처음으로 아주머니들의 텃세가 감사히 여겨졌습니다. 예쁘고 몸매 좋은 것도 모자라 하와이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영어 잘하는 여자에게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해외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외국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해외 유학 다녀온 여자들을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긴 했지만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을 여자가 다녀오니 괜히 시샘하는 것 같았는데요. 시샘할 시간에 저처럼 똑똑한 여자를 꼬셔야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와 수영하는 데 온갖 시간을 다 썼습니다. 아내와 친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밖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해 보았죠. 지연씨,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여기 맛집 알게 돼서 가볼까 하는데 지연씨도 같이 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무섭게 지연씨의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190 정도에 어깨는 거짓말 안 치고 제 팔 길이만 했습니다. 근육도 우락부락한 것도 모자라 보이는 흑인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외국인을 보기 힘들어서 신기한 것도 신기한 건데 그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한테 다가가서 뭐라 이야기하더니 아내를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못했고
덩치가 큰 외국인에게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설마 남자친구일까 싶어서 아내가 다시 오길 기다렸죠. 아내에게 남친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 바로 끊어놓았던 수영 강습비를 환불하려고 했습니다. 남친이 있냐는 질문부터 하는 거였는데 너무 창피하더군요. 제가 쪼그려 앉아 애초롭게 기다리고 있으니 아내가 멀리서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동구씨,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까 뭐라 하신 거예요? 맛집 같이 가자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있으시면 실례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아까 그분 남자친구분이실까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오늘 잠깐 제 얼굴 보고 간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는 말만 했어요. 저는 또 남자친구분인 줄 알고 강습비 환불할 뻔했어요. 고백도 못하고 차인 기분이라. 그럼 식사 같이 하실까요? 저 지연 씨랑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당연하죠. 못 파는 데예요? 동구 씨는 가본 곳이에요? 이렇게 아내와 식사 자리를 갖고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먹고 2차로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갔거든요. 역시 술이 들어가니 창피해서 못했던 말들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느니, 해외 유학 다녀온 여자가 이상형이라느니, 술에 취해 별별 소리를 다 했죠. 저희 아내는 술이 어찌나 센지 제가 취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멀쩡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낯선 천장이 보이더군요. 설마 했는데 아내가 자기 집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까 아내가 배시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일어났어? 그렇게 술이 약하면서 왜 빨리 마셨어? 천천히 좀 마시지. 어제 일 기억나긴 해? 내가 어디 사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줘서 데려왔어. 죄송해요. 이제 막 친해졌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연 씨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야, 하나도 기억 못하나 보네? 우리 말 놓기로 했잖아. 우리 동갑이니까 얼른 놓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내는 이런 상황이 놀랍지도 않은지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긴 외국에서는 파티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자는 일이 흔할 테니까요. 여유로워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갔습니다. 제가 못 해본 경험을 아내는 많이 해봤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해장해야 한다며 유학 갔을 때 많이 해먹었다는 라자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자냐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좀 느끼하긴 해도 해장이 되는 기분이었죠. 아마 아내가 해준 음식이고 아내랑 같이 있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라자냐를 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영 강습이 끝나면 따로 만나서 수영을 잠깐 하고 술을 마시러 갔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 집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 없이 사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제한 적은 처음이라 생소했지만 아내가 다른 문화권에서 지내다가 온 사람이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1년 정도 교제하고 나니 아내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독신주의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으니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유명 브랜드 반지를 구매했는데요. 아내에게 레스토랑 주소를 알려주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내가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보낸 레스토랑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있는데 아내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지만 정장을 차려입은 저를 본 아내의 반응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 뭐야? 진짜 웃기다. 나 만나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당신 만나려고 이렇게 차려입은 거잖아. 왜?
설마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여러분도 그때 아내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제 표정이 굳으니까 갑자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프로포즈할 거라는 사실을 눈치챘나 봅니다.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제 팔에 붙잡더군요.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네. 우리가 진짜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사이가 아니라니? 그럼 나만 진지했어? 설마 당신은 나 가볍게 만날 생각이었던 거야? 설마 난 그런 생각 없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와이 사람들은 약혼하고 보통 결혼 준비하니까 그랬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하와이에서 산 시간이 많아서 헷갈렸나 봐. 미안해, 자기. 아내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반지를 건네주었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아들이며 정말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고민도 않고 바로 결혼하자고 하니 정말 아내다운 결정이었는데요. 저희 결혼 준비 과정도 시원시원했습니다. 굳이 돈 많이 쓸 필요 없다고 작은 결혼식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문매를 맞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지만 해야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랑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사치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반반, 집도 반반. 연애할 때도 느꼈지만 모든 게 더치페이였습니다. 덕분에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죠. 하지만 역시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런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있죠. 어떤 여자랑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던 엄마가 아내의 유학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한 반대였습니다. 치안이 해외 유학 다녀왔다며. 그것도 하와이에서 아예 살았었다고? 동구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왜 엄마, 유학 다녀온 게 뭐 어때서? 옆집 아들이 유학 다녀온 여자랑 결혼했다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유학 간 애들은 반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 걔 팔에 문신이 있던데 너무 노는 애 아니니? 요즘은 아무리 다들 문신한다고 하지만 유학 간 애가 문신 있는 건 좀 그렇다. 엄마가 아무리 봐도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엄마, 그건 다 편견이야. 하와이로 가서 공부만 하고 온 애한테 왜 그래? 나랑 사귀는 동안 남자 문제 한 번도 없었던 애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보통 공부하려고 뉴욕 같은 데 가지 않니? 하와이는 휴양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공부하러 갔다니까 영 수상하더라. 처음에는 참 착하고 똑부러진 것 같다고 돈도 반반씩 하자고 해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지연이 놓치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같이 애매하게 벌고 애매하게 생긴 놈이 그것 때문에 결혼 파토 내면은 내 인생도 끝장이야. 평생 혼자 남을 수도 있다고. 동구야,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해외 유학 보낼 수 있는 집안이랑 급이 맞겠니? 예전에도 이상한 것에 꽂히면 하루 온종일 그것만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아내의 유학 사실에 꽂힌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아내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호적에서 파라고 했죠. 단지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엄마가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겨우 아내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니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해서 그런지 아이도 금방 생겼죠. 신혼여행 때 딸아이가 생겨서 이름도 아내 이름과 비슷한 지유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유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도
모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둘 만큼 배가 불러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지방 출장이 잦은 영업직이라 아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는데요. 친정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시던데 아내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아예 자고 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장모님과 반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장모님이 처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제가 편해지셨는지 잔소리가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무턱대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장서방, 도대체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고 그래? 퇴근하고 돌아왔으면 집안일 좀 하고 그래야지. 내가 언제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애도 그래. 몸 무겁다고 집안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애가찌를 말아야지. 아잉. 장모님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집안일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벌떡 일어나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움직이는데 장모님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아내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뭐라 말씀하고 있길래 귀를 기울였는데요. 처음에는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장모님이 흥분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한국 왔니? 한국 남자는 좀 다를 것 같다고 와놓고, 이게 뭔데? 엄마가 볼 때는 제이크가 100배 낫더라. 엄마 조용히 좀 해. 그러다가 남편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안타까워서. 응? 제이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걔는 퇴근하고 와서 나 고생한다고 어깨 주물러주고 밥도 해주던 애야. 그런데 정서방 그놈은 도대체 뭐하는 애니? 다중하기를 해. 돈을 잘 벌어오기를 해.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다니는 놈한테 뭐하러 시집을 가서? 아휴. 엄마 그만해. 여기서 남편 회사 이야기는 왜 나와? 제이크는 명문대학 나와서 구글에서 일했잖아. 엄마 친구들도 구글이 어떤 곳인지는 안다. 삼성보다 큰 대기업 아니니 대기업? 걔 아직도 구글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볼 생각 없어? 없다니까 왜 그래? 제이크 그놈 착한 애 아니야. 아주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무슨, 아유. 네가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걔가 실망해서 잠깐 한눈 판 거 아니야. 나라도 그러겠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애기, 정서방 애기 맞니? 제이크 애기면 어쩌려고 그래? 제이크가 흑인이라서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자꾸 제이크 이야기 꺼내는데? 이제 제이크랑 끝났어. 우리 애는 남편에게 확실하니까 그만 좀 해. 장모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발소리를 내며 나오려고 하길래 모르는 척 청소기를 붙잡았죠. 제가 청소를 하는 척 연기를 하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흑인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옛 연인은 있는 거니까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입덧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먹덧을 하면서 히스테릭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뭐라도 안 먹으면 헛구역질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를 거덜냈습니다. 장을 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웠죠. 제가 좀 먹으려고 살펴보면 아내가 다 먹고 없었죠. 식비를 좀 줄이자고 눈치를 주거나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아내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 먹덧 하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임신해서 이러는 거 아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나도 이러기 싫어. 안 그래도 살이 너무 쪄서 우울하단 말이야. 아내의 말대로 아내는 임신 전부터 20kg 가까이 더 쪄 있었습니다. 탄탄하고 멋진 몸매가 점점 커지고 둥글둥글해지다 못해 굴러갈 것 같더군요.
제가 조금이라도 먹지를 못하게 하거나 먹는 걸로 잔소리하면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만 좀 해. 우리 지유가 듣는다고. 우리 지유가 배고프다는데 자꾸 그럴래? 나 이거 안 먹으면 토할 것 같다고. 그렇게 내가 보기 싫어? 옛날보다 더 뚱뚱해져서 꼴 보기 싫은 거지, 응?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 건강 망가질까봐 그러지. 내가 책에서 봤는데 임신 중에 체중이 너무 늘면 아기는 물론 산모한테도 안 좋대.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지유 나오길 기다리자, 응? 싫어. 지유가 피자 먹고 싶대. 샐러드 같은 거 너무 먹기 싫대. 아내가 날이 갈수록 먹을 거에 예민해지더라고요. 조금만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면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물론 저도 먹덧을 하면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먹덧을 넘어서서 먹을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 저, 아내, 셋이서 치킨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장모님과 아내에게 다리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웬일로 오늘은 닭다리가 하나 더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부라리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 있죠? 원래 닭다리는 내 거잖아. 엄마한테 하나 양보하라고 해서 내가 양보도 해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홀라당 먹어버릴 수 있어?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나는 홀몸이 아니잖아. 당연히 당신이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지금 닭다리 다 먹지도 않았잖아. 나도 다리 좀 먹자. 당신 임신한 후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퍽퍽살 싫어하고 다리살 좋아한다고. 우리 지유가 먹고 싶대. 원래 다리살이 제일 맛있는 거 알잖아. 아빠가 돼가지고 딸한테 양보해야지. 자기가 홀라당 다 먹어버려? 여보, 임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왜 이렇게 먹을 것에 집착하냐고. 내가 언제 못 먹게 했어? 아내 뱃속에 애도 있고 장모님 앞이기도 해서 되도록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이 있어서 저도 터지고 말았는데요.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장모님께서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청서방, 아예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리살 하나 양보 못해?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내 거 먹어. 나 참, 딸 남편이란 놈이 먹을 것 가지고. 장모님도 보셨잖아요. 먹을 거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저번에 불고기랑 냉면 먹을 때 자기가 불고기 다 먹어놓고 나한테 다시 사오라고 짜증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때는 참았어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임신하면은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아직까지 이러면 어떡해? 못 배운 놈이라 그런지 말귀도 못 알아듣네. 못 배운 놈이라니. 장모님께서 제 콤플렉스를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내가 제 접시에 있는 닭다리를 가져다가 먹더군요. 그렇게 딸이 귀하면 자기 닭다리를 내어줄 것이지 저한테만 뭐라 하는 장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험한 말이 나올까봐 자리에서 일어서니 장모님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아직 식사하고 있는데 어딜 가? 내가 자리 뜰 때까지 있어야지. 자네 부모님은 그것도 안 가르쳤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은 못 갔어도 부모님께서 교육은 잘 시켜주셨거든요. 장모님, 갈수록 말이 심해지시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왜 그러긴? 보면 볼수록 밉상이나 그런다. 입만 열어도 멍청하게 느껴져서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딸도 그래서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너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같이 살면 살수록 실망스럽다고 하더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여보, 말해봐.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됐다. 괜히 내 딸한테 뭐라 하지 마라. 지연아, 이리로 와. 방해가 있자. 제가 아내에게 이유를 캐물으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때부터 확실하게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내가 제게 적대적으로 변하더군요.
진짜로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기가 아닌 걸까요? 어쩌면 제이크라는 흑인 남자의 아기일 것 같아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서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싶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의 아기라고 물을 수도 없고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턱대고 직구를 날렸다가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았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아 준다면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흑인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가 어디서부터 날 속인 걸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워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서 여러 번 혼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아내에게 진실을 알아내서 사과를 받아내든 오해를 풀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회와 무알코올 맥주를 사갔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회랑 소주를 좋아했으니까요. 임신한 몸이라 소주는 못 먹지만 무알코올 맥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아내와 함께 서로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집으로 들어가니 장모님께서 저를 반기시기는커녕 바로 봉투 안을 보더군요. 회와 맥주를 사간 봉투를 보자마자 장모님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정서방, 이게 뭐야? 어? 설마 혼자 먹으려고 사온 거야? 우리 딸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데 이걸 사오면 어떡해? 혼자 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고 지연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요. 이거 진짜 술 아니고 가짜 술이에요. 무알코올이라 임산부도 먹을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술이 어딨어? 알코올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임산부 큰일 나는 거 몰라?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지연이 몸이 아프지? 지연이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자네가 알 필요 없네. 알 자격도 없으니까 썩 꺼져. 네? 장모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아내는 멀찍이 서서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 지켜봤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니 저는 걱정이 돼서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서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바로 문 옆에 있는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께서 머리를 빼꼼 내미시고 복도 쪽을 바라보시더니 뒤에다 대고 없다고 하시더군요. 드디어 장모님과 아내가 이러는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아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더 구석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나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계단이라도 굴러야 하나? 엄마, 아는 병원 없어? 진짜로 애 지워주는 병원 없는 거야? 몰래 애 지우고 와서 네가 스트레스 줘서 유산됐다고 하면 되잖아. 예, 몸 상하게 무슨 애를 지워. 그냥 정서방 모르게 입양시키고 애 낳다가 죽어버렸다고 해.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도 두둑히 챙길 거 아니야. 역시 그러는 게 낫겠지? 예정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슬슬 준비해야겠다. 아무래도 제가 들었던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애가 제 애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날이 주말이라 다행이었죠. 정신없이 술을 들이켰다가 길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요. 동상 걸릴 정도로 추운 날이 아니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엄청 추운 겨울날이라서 동사에 걸려서 죽었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만큼 괴로웠습니다. 제 두 귀로 제이크의 아기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아내를 사랑해서 믿었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평일을 맞이했는데 도저히 회사에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훌쩍 떠나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주말 내내 마셨던 술이 깨면 깰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아내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치 보는 척 연기하며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었는데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낸 것도 모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월요일인데 출근 안 했어?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가냈어. 당신 간호하려고 그랬는데 몸은 좀 어때? 왜 말도 안 하고 병가를 내? 그냥 당신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사 안 가는 거면 청소기 좀 돌리고 빨래 좀 해. 아내가 주말 동안 청소 한 번 안 했는지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청소를 안 하더라도 모든 게 용서가 됐는데 이제는 용서가 안 되더군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점차 정리되면서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신도 제 편을 들어주시려는지 예정일보다 일찍 아내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를 떼어놓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기어코 아내를 따라가 아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전 마지막까지 아내가 동양인 아이를 낳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안고 나온 건 흑인 아이였죠. 간호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지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물론 의사, 조무사까지 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아내가 정신을 잃을 법도 한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고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를 부르며 손짓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봤죠. 여보, 내 애기 예뻐?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당신은 봤어? 원래 갓난아기는 까만 편이래. 시간 지날수록 하얘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저를 붙잡으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하긴 남편이 잘못했다는 귀책 사유를 만들어내서 이혼한 후 위자료를 받아내려던 여자였으니까요. 제 복수를 위해 아내의 말을 믿어주는 척 연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장모의 히스테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위자료를 위해 연기를 했던 거죠. 그 대신 아내와 장모가 저 몰래 모여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몸조리만 하면 되니까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해놓고 둘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냐? 제이크 애기인 거 다 들켜버린 것 같은데 이러다 위자료 받는 게 아니라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내 말 믿어주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지유 입양 보내자.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할게. 내가 어떻게든 정서방 못 오게 막을 테니까 네가 어떻게든 입양 절차 밟아놔라. 그리고 너 제이크 그 흑인 놈 만나기만 해봐. 정서방한테 제이크 만나다 걸리면 네 인생 아주 끝장날기 뻔하니까. 안 만난다니까. 제이크 미국으로 갔어. 아내는 장모에게 이리 말해놓고 막상 장모가 입양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가버리니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듯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더니 집이 아니라 조리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더군요. 제가 수영장에서 본 그 흑인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흑인이 바로 제이크였던 거죠.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한국어로 이야기해 주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정말? 네가 책임져 준다고? 그럼 우리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야? 남편이랑 이혼만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응? 아내가 제이크에게 안기며 뽀뽀를 하고 온갖 애정 표현을 다 하더군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지만 아내의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임신을 핑계대며 집안일을 다 시키거나 자신의 짜증을 안 받아주면 나쁜 놈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나쁜 놈 만드는 데 급급해진 거죠. 충격적인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제 폰을 들고 무언가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에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나서 그 핸드폰을 들고 나와봤죠.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저랑 이혼하려고 전화번호까지 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 대화 내역을 다 지워놓으니까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회사에 가려고 집 앞으로 나오니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자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는데요. 저기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연락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옷차림도 야시시한 게 왠지 모르게 화류계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여자를 알고 부탁했는지 아내의 과거가 의심됐습니다. 해외 유학 사실을 알고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 말을 믿는 거였는데 후회가 돼서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여성분의 고백을 거절했죠. 결혼했습니다. 와이프 있으니까 다른 분 알아보세요. 잠깐만요. 그냥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왜요? 따라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뭐 이딴 게 다 있어? 번호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자가 끝까지 따라오길래 겨우 떼어놓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가 번호를 따는 것도 드문 일인데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오다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아내가 사람을 쓴 것 같아서 차를 다른 데에 대고 기다려보았습니다. 진짜로 아내가 밖으로 나오더니 여자에게 돈을 쥐어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모두 다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유를 입양 보내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놔야 되겠다고 느꼈죠. 그날부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을 다 알아보고 비용도 체크해 놨습니다. 그동안 안 쓰고 모아두었던 연차까지 쓰며 아내를 쫓아다녔죠. 아내는 제이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서 아내가 입고 나간 옷을 매일 찍찍이로 흑인 머리카락이 묻어있지는 않을까 체크했습니다. 덕분에 머리카락을 빠르게 채취해낼 수 있었죠. 유전자 검사만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제이크라는 흑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증거를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오고 아내가 흑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그날 흑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그 앞을 막아섰죠. 아내는 제게 미안해하거나 창피해하기는커녕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나 따라다닌 거야? 당신 뭐 의처증 뭐 그런 거야? 어? 스토커도 아닌데 왜 따라온 건데? 당신이 의심스러우니까 그러지. 처음부터 위자료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접근해놓고 보니까 이 자식의 임신한 거 알아차린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꽃뱀짓 했다는 거야? 난 당신한테 그런 짓 한 적 없어. 제이크는 그냥 내 친구라고. 당신은 친구랑 그런 짓 해? 그래서 흑인 애가 생긴 거잖아. 제이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어? 날 왜 속였냐고!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배신감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내가 놀라더군요. 하긴 아내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인내심으로 견뎌왔으니까요. 아내가 제이크 손을 잡고 무서워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둔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저 흑인 놈이랑 데이트하는 사진 맨날 찍어놨거든? 응? 증거가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 이뿐인 줄 알아? 지유랑 제이크랑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증거도 잡아냈어. 유전자 서류 복사본을 아내 얼굴에 집어 던지니까 그제야 아내가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불쌍한 척을 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식한테 당한 거야. 억지로 당해서 임신하게 된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제이크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랑 지낼 생각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난 당신이랑 이혼할 준비 다 끝냈어. 아니야. 내 말 좀 믿어달라니까? 난 피해자야. 아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길래 흑인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려두고 왔죠. 그 뒤로도 아내가 제 회사로 찾아와 제발 봐달라고 빌었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자료는 물론 사기죄 합의금까지 받아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네요. 빈털터리가 된 아내는 흑인 집에 얹혀 살려고 찾아간 것 같지만 연락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제발 자기랑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제이크한테 배신당했어. 지유 키워주겠다고 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우리 지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 그래도 한때는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이 아빠가 되어주면 안 돼? 나 어떻게든 나쁜 놈 만들려고 성질도 두고 집안일 다 시킬 때는 언제고 유산까지 못 가니까 이런 거 아냐. 너랑 장모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그때 녹음이라도 하는 거였는데 말이야. 괜히 너 같은 걸 믿어가지고. 네 계획대로 유산이 되거나 몰래 애 입양시키는 일이 성사됐으면 어땠을까?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겠지. 안 그래? 내가 설마 그러겠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아내가 이번에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길래 힘껏 차버렸습니다. 와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서 우는데도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흑인 찾으러 미국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앞에 있길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아내가 회사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콩깍지가 조금이라도 늦게 벗겨졌다면 어땠을까요? 자꾸만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저처럼 다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보통 기혼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고부 갈등 때문에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게 된 시아버지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 뒷감당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말종 같은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던 의류 매장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과 사귀게 되었죠. 잘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처럼 남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사귀게 되었지만 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병적으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의처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집착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만 해도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탕비실로 데려가서 직원들 몰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연아, 아까는 왜 그렇게 웃었어?
앞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마. 아니,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요즘 따라 왜 그래?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가 나 보라고 자꾸 딴 남자한테 찝적대잖아. 찝적?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의심받을 짓 한 적 있어? 우리 이러지 말고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지금 직원들 다 듣겠어. 왜? 지금 이야기해.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기라도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왜 그래?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놈이랑 히덕거리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지금 고백하라고. 박주철 그놈이 꼬신 거지? 너 그놈이랑 제일 친하잖아. 제가 화가 나서 탕비실을 나가버리니까 그 자식도 멈추더군요. 그 뒤로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고 모르는 척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팠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이 불쌍해 보여서 다시 받아주었는데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귀니까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1시간 단위로 보고해야 했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주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심지어 그런 집착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제게 폭력까지 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헤어지자고 전화로 통보하고 연락처를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치킨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벌한 협박을 해서 제가 질리게 만들었죠. 6개월 넘게 그 자식의 감시를 받으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는 너 감당 못하니까 제발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 어? 너 다른 남자 생겼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역시 박주철 그놈이 맞았던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단 제게 폭력을 쓰지 못하게 살살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결국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다음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는데요. 직장은 도저히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보다 좋은 연봉도 없었고 대표님이 한 달만 있어달라고 하던 것이 2달, 3달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만둬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닥달하던 동안 전 남친이란 작자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회사 내에서 제가 남자 관계가 아주 문란한 여자라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대표님께 다 말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놈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1달 넘게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저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300통이 넘는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결국 휴대폰을 해지하고 번호를 또 바꾼 다음에야 그놈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 언니의 소개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 못 보던 얼굴이네. 이제 새로 들어온 아가씨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건네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단골 손님이니까 잘해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습니다. 늘 웃으면서 점원인 저를 대해주셨고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마음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게 그 쇼핑백을 건네주시는 거 있죠?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내일이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해. 신발 하나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세상에, 무슨 생일을 다 챙겨주세요. 바빠서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았는데. 고마워요, 사모님. 한 달 전에 우연히 제 생일이 언제인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다른 직원한테 정확한 날짜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선물까지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마음에 감격을 받게 되었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장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고 하다못해 캔커피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해주셨는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드님 면봉이랑 직업, 나이까지 알게 되었죠. 워낙 조건도 좋고 제 이상형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자랑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이 넌 사귀는 남자가 있니? 없으면 소개해줄까 하는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헤어진 지 꽤 됐어요. 누굴 소개시켜주려고요? 그럼 내 아들 어떠니? 저번에 사진 봤었지? 이 정도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니? 게다가 돈도 잘 버는데 착하기까지 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워낙 집을 좋아하는 놈이라 아직 여자를 못 만나봤어. 네?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여자를 못 만나봤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어디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그래.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봐.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냉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숙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리드했는데요. 단골 손님 아드님이라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죠. 몇 년 단골인데 막대하다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쌓아온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사귀면서 어떤 남자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에 만나보자는 약속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진지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준기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만큼 야무지게 성격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다정다감하셔서 고부 갈등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결혼을 한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전부 시댁에 대한 서운함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살이 같은 건 없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다현이 넌 정말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뭐니? 다현이 시어머니처럼 친딸처럼 말해주면 오죽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아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인 저를 챙기니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진 돈은 많았지만 남봉꾼 기질이 있으셨는데요. 바람을 피면 뭐라 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안방마님처럼 시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부잣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생각은 없다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 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으셔서 크게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여자를 밝혀도 너무 많이 밝히셔서 밖으로 새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여러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쎄,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 옆동에 사는 여자랑 같이 있었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어쩌겠냐.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가장이 식구들 밥 굶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아버님이 선을 넘었더라면 진작에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바람을 피웠고 결정적으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도 바람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죠. 제가 굳세게 믿은 것은 바로 남편이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옆동에 사는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더라?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대놓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해. 그럼 당신이 뭐라 한마디라도 해보지. 말도 안 꺼내본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옆동에 사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남편도 어머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를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이를 먹으니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아파트 앞에서 옆동 여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동네 창피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세요. 여자 만나시려면 다른 동네로 가서 만나세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달라고요. 이제 며느리도 생겼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러고 싶으세요? 시아버지도 함께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말에 수긍을 하시더군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처신할게. 걱정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제가 손녀딸을 낳아서 그럴까요? 시아버지는 옛날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는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죠.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몸이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지만 여자는 시댁에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아파도 그저 참고 사는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자 병수발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날 밤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긴장을 풀어드렸죠. 다 잘 될 거다. 잠깐만 눈 붙이고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껏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얘야, 나 정말 속상하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여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죽지 못해 지금껏 살았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셨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어쩜 아버님은 와이프 속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마음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마누라 만나서 마음대로 놀아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뒀던 응어리들을 제게 풀고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속에 쌓인 우라가 화병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위암의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회복실로 옮겨지고 퇴근한 남편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남편이 오고 1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야 수술을 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크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했지만 결과가 100%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의사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으니 상당 기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께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만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건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병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괜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아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버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병원에 코피기도 비치질 않는 거야? 당신이 전화해 봤어? 내 전화만 안 받는 거래? 나도 몰라. 그냥 부르지 마. 엄마가 집에 없으니 살판 난 거겠지. 난 기대하지도 않았어.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병원에 와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아버님 욕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버님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병원에서도 다른 내연녀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밤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싸우게 되었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긴 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병문안 오지 말고 그 여자랑 있지 그랬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 자식이 어쩌고 저쩌? 어디 애비한테 눈을 부라리고 훈계를 하려고 들어? 네 애미가 지금 죽기라도 했냐? 그리고 병수발은 며느라가가 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눈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동안 병문안 안 오고 잠수 탄 거 알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부인에 대해 도리는 지켜야죠. 저는 사정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까지 대놓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암과 싸우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다른 여자와 어울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다니다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나오니 저도 울컥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무슨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만사 제쳐놓고 돌보는 법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냐? 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개 돼지만도 못하네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는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뚜껑이 열려서 시아버지와 한판 붙게 되었죠. 지금 미쳤어? 애를 왜 때리는 거야? 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나도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진짜로 아버지와 의절하고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내가 가진 재산 나눠달라는 말은 일체 꺼내지도 마.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돈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제가 아버님께 뭐라 할 수도 남편을 닥달해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정리되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기약 없는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시작한 병원살이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렸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보았던 옆동 사는 여자가 아버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자기야, 마누라 죽으면 나랑 재혼할 거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버님과 내연녀 둘이서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께서 집에 내연녀를 자주 데리고 온 것 같더군요.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의사를 만나 시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드디어 걱정이라는 걸 하나 싶었는데 본처가 빨리 나아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서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거였습니다. 내연녀와 재혼해서 새살림을 차릴 거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얼른 몸을 일으켰는데요. 내연녀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죠. 내연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데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집에서 뭐 어쩌고 저째요? 지금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람 피시더라도 도리는 지키시라고요. 아유, 뭔 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며느리가 낄 일 아니다. 내가 뭐라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시아버지도 저 따라 고함치시더니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가 나갈 때 뒤돌아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던 거 생각하면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것 같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전이가 시작된 암덩어리들이 손 쓸 수 없이 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님이 생각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데 시아버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보다 어린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가버렸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악을 했죠. 아버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엄마 장례를 치른 지 딱 이틀 지났단 말이야. 아무리 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홀렸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어. 재혼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반대할 거니까 저 여자 당장 내보내. 내가 너한테 허락받자고 하는 말 아니다. 니들은 앞으로 새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소리야. 너희들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설마 했습니다. 내연녀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까 싶었는데 정말로 들어오더군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자리를 꿰차더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32살에 제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도대체 그런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상전처럼 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음식 투정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살림하는 여자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끓여와. 처음에는 제 길을 꺾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몸종 취급하지 마.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 먹어야지.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 했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면 시아버지한테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서 막 나가는데 얌전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저 여자한테 밀려서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연녀가 시아버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길래 저도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도 새 출발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참고 받아주자. 내연녀를 불려우 같은 년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변한 남편이 내연녀를 새엄마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저 혼자 시아버지의 내연녀와 맞서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내연녀를 배척하고 아버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쯤 되면 저도 내연녀를 시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고민도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소개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580을 누르고 새벽에 몰래 남편 휴대폰 살펴보는데 제가 본 게 확실하더군요. 준기야, 내가 소개해준 혜정이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주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혜정이가 나랑 같이 일할 때부터 인기 많았어.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네가 데리고 놀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네가 감히 상대도 못하는 에이스였다고. 그 문자를 쭉 읽는데 휴대폰을 보던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도 내연녀가 남편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불륜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붓아들에게 바람을 피우도록 부추긴 거였습니다. 에이스가 대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주고받은 연락은 더 없나 살펴보았죠. 그 문자들을 다 본 순간 내연녀가 남편에게 왜 여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내연녀는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 같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반대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시아버지 재산인데 왜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지 내연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가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내연녀와 동거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셨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각서와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혼 소송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받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은 남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연녀도 그 사실을 알고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와 톡을 보니 남편은 이미 내연녀가 소개해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여자들과 놀고 있었다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도 내연녀에게 홀려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내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 있지? 그래. 내가 소개시켜준 여자한테 푹 빠져서 다행이지. 준기가 자기 재산은 당신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고 하잖아.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한번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게 불륜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제 곧 준기한테 며느리하고도 갈라서라고 말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꼬장꼬장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년만 보면 재수없게 죽은 전처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그년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한마디도 안 지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니까. 나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시키려는 거야. 당신하고 준기는 며느리가 절대 눈치 못 채도록 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이혼시키려는 거 알면 아주 생 난리를 칠걸? 그 꼴 보기 싫어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내 말만 들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보니 모든 음모의 주범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결판을 지어야만 했죠. 이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를 가지고 논 남편과 뻔뻔스러운 내연녀가 호된 뒷감당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로 작심하고 계획을 세웠죠. 우선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내연녀가 일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담을 찾았더니 내연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경이 말하는 거구나. 걔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마담은 저를 경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특효약이었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자 마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연녀에 대해 말하는 걸 모두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짐작하던 대로였죠. 내연녀에게는 기둥서방이라고 불리는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거남과 짜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통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두 부자를 속이고 재산을 받아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연녀의 동거남이 사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외출할 때 몰래 따라가서 동거남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직접 들으니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딸 양육비는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었죠. 좋아, 이혼해. 하지만 그냥 갈라설 수는 없잖아? 우리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과 남편이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해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가서 내연녀가 동거남을 두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가 옆에 있을 때 말해버렸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내연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런 내연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내연녀가 끝까지 오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해댔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 내연녀는 혼인빙자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구속되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친히 감사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길래 저도 따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제 거니까 지켜야죠. 저한테 재산 전부 주셔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뭐? 내 재산을 너한테 전부 다 줘야 한다고? 갑자기 왜? 시아버지는 대번에 얼굴이 굳히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당연히 남편에게서 재산을 나눠받았는데요.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시아버지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아들이 피웠는데 왜 자기가 위자료를 주냐고 난리를 피우길래 제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시아버지는 독한 년이라고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버님 말대로 법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시아버지와 철없이 덩달아 바람을 피우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스란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찾아와 위자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쫓아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제 시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일은 겪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